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무증상 확진자 파악이 효과를 보이면서 서울시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년 1월 2일 발표합니다. 해외 백신이 내년 2월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산 백신은 내년 말쯤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성탄절 연휴 여파로 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이어져 콜로라도주에서 20대 감염자에 이어 또 다른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백신을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면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투여 용량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나고 평균 면역 효과가 70%에 그치면서 효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생활 전반에서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차량이나 건축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월 2일 발표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1월 3일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의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견, 작업,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역 수용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오는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무증상 확진자 922명을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선제 차단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 63곳 가운데 9곳은 통합하고 강남에는 2곳을 추가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최근 확진자의 약 24%를 차지하는 가족 간 감염 방지를 위해 한 집에 한 사람 검사 캠페인도 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면서 2021년 말쯤이면 국산 백신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잘 대응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지만 품격 있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참여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담병원에 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 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돼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 지난 8월부터 정부가 파견한 간호사들과 같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줄기는커녕 업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새로운 간호사 일부는 업무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부 파견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규 간호사이거나 또는 임상 경력이 있어도 오랜 휴식 기간 때문에 기본적인 간호 업무가 미숙한 분들도 덜어 있거든요.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늘었는데 간호사가 파견될 때마다 방호복 착용부터 주사 놓기, 콧줄 삽입 등 기본 교육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희 병원의 시스템은 물론이고 어떻게 저희가 시간마다 뭘 하는지 이런 것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제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거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 간호사들을 더 힘 빠지게 한 건 처우 문제였습니다. 파견 간호사가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 겁니다. 3년차 공공병원 간호사가 받는 금액은 기본급과 보조비, 수당까지 모두 포함해도 250만 원 남짓. 하지만 파견 간호사는 하루 최소 20만 원, 위험 수당까지 합하면 공공의료원 간호사보다 3배나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상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존 인력은 사기 저하와 박탈감으로 불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 관련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간호사들마저 잇따르자 파견 지원자를 모집하는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투입 전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교육이 아닌데다 온라인 강의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영상을 보고 방호복 입고 벗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임상에서 실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병원 배치를 달리하는 등 촘촘한 인력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의료진에게 주는 수당을 높여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0%대에 머물렀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2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0.4%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나 여가 등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단연 비대면 소비였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해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소비 패턴을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유통업계의 비대면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소비의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자들도 이제 소비의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몰이 올해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온라인 장보기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송 매출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과일과 채소, 정육수산 등 신선식품도 65%나 상승했습니다.
미리 손질된 재료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른바 밀키트 시장은 매출이 무려 200%가량 급성장했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고객들이 온라인 배송으로 상품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주문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올해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은 선물을 전하는 방식마저 바꿔놨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에 중장년층까지 유입되면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업계는 비대면 소비가 내년에도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온라인 사업 강화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매출 증대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연말연시 방역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놓고 각국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 현 상황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초강수를 뒀는데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진 않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보면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한 지도 한 2주 정도 됐고, 말씀하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단계별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 자체의 효과성보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클 걸로 봤었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까지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인데 시행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확진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부분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반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조치가 없다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방역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라면 그렇다면 앞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일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보다는 실제 적용하고 있는 세부 방역 지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5단계든 3단계든 그 단계보다는 실제 적용하는 세부 방역 지침이 중요한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스크를 벗고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더불어서 실제 이러한 지침들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보건당국 쪽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좀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5단계 또는 2.5단계 플러스 알파로 가시적인 효과 없이 장기화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더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라도 거리두기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됐는데 일단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용법과 효능 사이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용법 자체가 한 달 간격으로 2번 접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지금 이번에 영국 의약품관리청에 신청을 한 그 신청서에는 이런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간에 논란이 됐던 용법과 효능 사이의 어떤 관계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반량 정량을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용법대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밝힌 어떤 성공 공식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량과 정량을 3달 간격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이 부분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도 새롭게 진행된 실험이 아니라 과거 임상시험에서 같이 진행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왜 중간 결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상당히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잘 안 보인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이 제약사 측에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논란의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승인은 영국에서 승인이 난 건데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의약품청이나 미국 식품의약국에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승인이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백신을 두고 이렇게 절차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일단은 뭐 미국이나 EU 쪽보다는 영국 정부가 자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백신에 대해서 보다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백신 자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각국의 입장 때문에 좀 외면시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정부는 1,0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2, 3월에 도입할 계획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백신의 국내 도입 차질은 없을까요? 일단 국내 도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입 시기이거든요. 예. 근데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측에서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 없이 그냥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만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만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도입 시기는 지난번 보건당국에서 밝힌 대로 한 2, 3월에 도입되고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빨라야 내년 3, 4월은 돼야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국내 도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새로운 방역 대책이라고 하면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를 했을 때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에도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인 측면, 즉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국민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해외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전장주전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일단 보다 신속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장주전체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일단 변이가 일어난 특징적인 부분을 선택적으로 확인해서 보다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굉장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면서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일단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어떤 방역 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전수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 해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자사가 개발한 백신은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습니다. 1회분을 맞은 뒤 22일이 지나야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최소 3개월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직후 승인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번 백신은 첫 번째 접종과 두 번째 접종 사이에 12주, 3개월 간격을 둘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22일이 지나야 부분적인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최소 3개월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이 승인됐으며 잠재적 이익이 더 클 경우 임신부나 산모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HRA's approval has been reached following a thorough and scientifically rigorous review of all the evidence of safety, of quality and of effectiveness of the COVID-19 vaccine AstraZeneca. 하지만 투약 용량에 따라 면역 효능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직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평균 면역 효과가 70.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험 과정에서 실수로 첫 번째 접종에 절반 용량을 투여하고 두 번째는 전체 용량을 투약할 경우 예방 효과는 90%로 상승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95%, 모더나 백신은 94.5%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1, 2차 백신 투여량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영국 당국은 그러나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비교하는 시험은 없었던 만큼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당국은 현지 시각 30일 영국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은 이날 영국에 이어 아르헨티나가 두 번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남미 공급분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예상 시점을 늦췄습니다. 초고속 작전팀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모든 것이 잘 될 경우 미국의 긴급 사용은 아마도 4월 중 허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의 기존 예상 시간표에서 최소 2달 늦춰진 것이라며 백신 효과를 둘러싼 의문 때문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반면 존슨앤존슨 백신은 오는 2월 중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어 의심자가 나왔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29일 3,725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16일에 3,682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번 환자도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입니다. 주말을 지내면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도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탄절 연휴 여파가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여행 경험이 없는 20대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같은 곳에서 또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So our investigation and contact tracing efforts are ongoing, but at this time we are aware of one confirmed and another possible case with the B.1.1.7 variant of the virus. 주 정부는 2명 모두 주 방위군 소속으로 한 요양시설에서 비의료직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드 폴리스 주지사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졌다고 보고 면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Our public health officials are working diligently to identify anyone else who may have been exposed
and any other potential cases to test them to see if there's a chain of transmission with regard to the variant.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콜로라도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최대 70% 전염력이 더 강해 확산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앞으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코로나19 음성 확인 증명이 의무화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시각 30일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도미니크 르블랑 내무장관은 강요 회의 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전하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은 캐나다 입국 3일 전 기준 시점에 확인한 결과로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은 그러나 현재 입국 후 실시 중인 의무격리 조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절차는 변함없이 시행된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약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유 제약회사 계열인 시노팜사의 백신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또 시노팜의 백신이 안전성과 효과 그리고 보급 능력이 보장됐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가의약품관리국의 표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인 만큼 생산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노팜은 앞서 자사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결과 예방률이 79.34%라고 소개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타이완 유행병 지휘센터는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소년 한 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이 소년은 일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타이완은 방역 대책 수위를 높여 당장 1월 1일부터 타이완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5일부터 입국자들의 격리 때에도 지정시설을 활용한 집중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의 경우 한 집에 한 명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맘때쯤 연말연시가 되면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돌아올 새해에 어떤 일들이 이뤄질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국내 과학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2021년에는 기대할 만한 과학계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매일 최신 과학계 뉴스를 전달하는 우리 앵커분들께서도 지난 2020년의 과학계 이슈를 뽑는다 하면은 네. 10대 뉴스에 어떤 것들이 꼽힐지 좀 예상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꼽힐 것 같으세요? 몇 가지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초기의 대응의 핵심이었던 K 진단 키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이제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꼽은 것이 올해 과학 뉴스로 이 K 진단 키트를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이제 과총이 지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예. 과학자 한 5천여 명과 일반 국민 만여 명이 이제 참여했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K 진단 키트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K 방역의 핵심이 이제 대유행 초기였던 그 당시 광범위한 선별 검사와 함께 빠른 확진자 동선 추적을 했던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데 가장 큰 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를 뒷받침해 주었던 게 바로 K 진단 키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그러니까 2월 3일에 첫 진단시약 제품이 승인됐을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예. 덕분에 이제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진단 시약의 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 이제 뼈저리게 경험을 한 이후로 긴급 승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고요. 네.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승인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 시약 제품은 총 9개. 그래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약 5억 명분의 이 제품이 수출이 되면서 네. 지난 11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이 2억 5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 기법은요,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는 성과까지 함께 얻었습니다. 예. 네. 누적 수출액만 2조 5천억을 넘을 정도로 이 K 진단 키트, K 방역의 시초가 되는 과학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 김빈내리 교수가 이끌고 있는 기초과학연구단의 RNA 연구단과 이 질병관리청은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네, 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물론이고요, 숙주로 침투해서 만들어내는 유전체까지 전부 분석한 것인데요. 연구팀은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생겼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이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이해하게 돼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10대 과학기술 뉴스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진단 키트나 뭐 지금 말했던 세계 최초로 만든 유전자 지도 말고도요,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을 달성한 연구 성과들이 올해 이제 10대 과학 뉴스로 많이 뽑혔는데요. 예. 우선은 한국의 인공태양이죠. K스타가 세운 신기록이 10대 과학 뉴스로 뽑혔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K스타는 핵융합 조건이죠.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2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해서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다중 패턴 양산 기술을 적용해서 3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요. 예. 이거는 세계 최초 셀 사이즈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현대자동차는 34톤급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처음으로 양산해서 스위스에 수출까지 하는 점도 이뤄냈는데 이건 역시 10대 뉴스로 꼽혔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디지털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월성 1호기 연구정지 결정 논란,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과학기술 이슈로 꼽혔고요. 파킨슨병과 치매 뇌질환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전을 규명한 연구 성과와 함께 스텔스 기능의 전자파까지 차단하는 신물질을 개발한 연구도 함께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과학기술 뉴스들 살펴봤는데 코로나19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빛나는 성과들이 많았네요. 네. 자 그럼 다가오는 이 새해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계 뉴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1년 역시 사실 코로나19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예. 네, 우선 WHO가 1월 초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로 꼽히는 중국 우한 지역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단은 우한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코로나19 최초 발원지와 감염 경로, 감염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하기로 했고요. 또 2021년에는 이 이제 발원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우선 1월 중으로 얀센의 이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얀센은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mRNA를 활용하는 기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면역력이 오래 간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고요. 네. 또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도 있는데 네. 이 백신은 제조 과정이나 뭐 유통 이런 것들이 좀 쉽기 때문에 또 효과도 또 다른 백신보다 또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끝판왕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는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2021년에는 제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말고 또 새해 기대할 만한 과학계 이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형 발사체죠. 이 누리호 발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요. 지난 2018년이었죠. 시험 발사체 발사를 성공한 이후 원래 누리호의 본 발사는 2021년 2월과 10월에 각각 예정돼 있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야 하는 1단부 개발이 가장 핵심인데 이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변경과 시제품 제작,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사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누리호의 1차 발사는 2021년 2월에서 10월로 밀렸고요. 그래서 2차 발사 역시 2022년 5월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개발한 발사체 발사가 가장 큰 이슈라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성 탐사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 지난 7월 화성으로 떠난 미국과 중국, 아랍에미리트의 탐사선들이 2021년 2월 이후로 화성에 속속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아말호는 2월 9일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 화성 탐사선인 퍼시비어런스는요. 2월 18일 화성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텐원 1호는 그 2월 11일에서 24일쯤에 화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로 4월 23일 전후로 화성 표면에 착륙선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렇게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기술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종식과 같은 기분 좋은 뉴스들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죠. 특히 기계도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복잡한 설계를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지능형 컴퓨터 연구실 유용균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죠. 박사님께서 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적 설계 어떤 기술인가요? 원래 그 설계는 원래 그 사람이 그 도면 등을 그리는 작업인데요. 최적 설계란 그 차량이나 건축 구조물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그 인간이 그 설계하는 작업을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연관성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그 최적 설계는 문제의 조건을 주고 그에 따른 어떤 최적의 형상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는 수학적으로 그 정의된 물리량, 그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튼튼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피라든지 이런 그 물리량을 반복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최적 설계 방법은 그 한계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이런 한계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적 설계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현대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그 기계학습이란 거의 그 정의 자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규칙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그 다리 우리가 교량 같은 다리의 설계를 계속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이 경험을 통해서 아치형이 효율적이라는 어떤 법칙을 찾아서 이용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어떤 시행착오 없이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거에 설계됐던 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스스로 익혀서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설계라는 것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이 디자인은 심미적인 영역인데 이런 부분도 인공지능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 예 중에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 타이어 휠 설계입니다. 타이어 휠은 이게 구조적으로 튼튼하면서도 비싼 타이어 휠은 좀 예뻐야 되죠.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튼튼하다는 것은 우리 컴퓨터한테 뭔가 정의를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아름답다는 것을
숫자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컴퓨터는 그 설계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아름다움을 수치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아름다움을 주관적인 감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 디자인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런 아름다움과 같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한 어떤 물리량을 함수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숙명여대에서 이제 강남호 교수님이란 분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저는 그냥 살짝 발을 담궈서 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아름다움까지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참 재밌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이걸 현실 속에 구현해내는 게 더 중요한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존의 이런 컴퓨터를 설계하는 방법론의 가장 큰 단점이 예. 이 설계 결과물이 너무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네. 너무 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가공할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최적 설계 학문이 약간 학문의 영역에만 좀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은 매우 복잡한 형상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래서 이 최적 설계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인공지능 세 가지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를 이제 내년부터 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복잡한 설계 과정도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박사님께서 그 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그 박사학위 주제가 최적 설계이고요. 예. 그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원래 그 개인적으로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를 좋아해서 네. 좀 약간 갈등을 하다가 그 잡은 주제가 연구 주제가 바이올린을 한번 설계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올린을 최적 설계하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악기의 음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기계적인 성질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컴퓨터로 찾는 것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예. 원래 이제 학위를 따고 악기 연구소를 만드는 게 원래 제 꿈이었는데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고요. 그 원자력 연구원에 이제 입사해서는 또 이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로를 설계하는 일을 계속 수행을 했는데, 예. 뭐 다들 아시는 이세돌 알파고 사건 그걸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년 후에 커제하고 알파고 대국을 하고 그다음 구글 번역기에 관련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커제는 이제 알파고한테 완패해서 그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구글 번역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돼가지고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단번에 그 기존의 연구팀이 그냥 해체가 돼버려요. 네. 그런 걸 보고 나니까는 이제 공학자로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모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취미생활처럼 조금씩 그냥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핵심 이론이 사실 최적 설계 기술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을 컴퓨터로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몸담고 계신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서도 이 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의 역할이 크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커질 거고요. 네. 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다목적 소형 원자로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 같은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예, 그 소형 원자로에는 약간 작은 공간 안에 많은 기능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복잡하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 최적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3D 프린팅 기술이 이용되거든요. 그런데 또 3D 프린팅 기술의 본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런 소형 원자로 외에도 지금 이제 상용 발전소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네, 원자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동 중에 발생하는 어떤 운전 데이터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또 고장을 사전에 탐지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면은 뭐 한 번만 이렇게 그런 경우를 찾는다 해도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의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 원자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런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사고 상황을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전하게 원자로를 멈출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알파고처럼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운전원에게 최적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뭐 추가로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고전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제어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선량 방사선 계측 기술, 의료 영상 같은 곳에도 A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또 약간 이제 비원자력 분야죠. 그 골다공증 진단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예. 골다공증 진단 위해서 이제 그 대퇴부로 CT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그 피폭량 제한 때문에 세부 구조를 찍지 못합니다. 그 세부 구조를 찍지 못하면은 이제 골밀도나 그 대략적인 윤곽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로는 골다공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런 인공지능 기반 최적 설계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 피폭량을 낮추면서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연구는 지금 카이스트 장인권 교수님 연구진하고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기계학습, 방법론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저희도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조금 기여를 해보기 위해서 그 다중 위험 시설의 코로나19 전파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예, 각 개인 간의 증상하고 개인 간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감염 여부를 예측하는 어떤 확률 모형을 통해서 이런 유니티라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특정한 시설에서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용자 밀집 정도가 같았을 때 뭐 겹치는 동성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예. 그 아직은 더 좀 가야 할 길이 많고 사실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더 발전되면은 해당 시설의 뭐 인구 밀도, 뭐 마스크 착용 여부들을 고려해서 좀 위험도를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방역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 AI 기술이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활발한 공유 문화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박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은 네.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네. 보면은 이제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개방 공유 문화가 상당히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근데 대전이나 최련연에서는 이런 이제 공유 문화가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공급하는 학계 그리고 교육기관과 이런 현장에 적용하는 산업계 간의 접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인공지능 커뮤니티,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저희가 2년 동안 거의 매주 이제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세미나라든지 기술 교류 행사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경진 대회라든지 그 대전 AI 축제 같은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 프로에서 조금 이제 이 프로 이름에 달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전문가라기는 사실은 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실력이라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덕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이 프로처럼 언젠가는 인공지능 좀 달인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멋지고 참 그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적 설계 분야에다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용해서 좀 저는 어떤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우리 원자력 기술에 적용해서 보다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뮤니티까지 만드실 정도로 인공지능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앞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용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해 미래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와 6세대 통신 등 미래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비대면 서비스 창출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어 2021년이면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과학기술이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고위험 연구실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8만 1천여 개 연구실 가운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연구실은 4만 8천여 개로 전체의 약 59.7%를 차지했습니다. 또 연구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호구 미착용이 전체의 약 30%로 가장 많았고 안전수칙 미준수와 점검과 정비 불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내용을 보면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고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2019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조사 내용을 보면 국내 천여 개 바이오 기업 수출액은 6조 7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바이오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12조 3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위탁 생산과 임상시험 수탁 등 바이오 서비스 산업의 생산이 전년 대비 약 21% 늘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새해 소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떠올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위기 속에 빛나는 국민의식과 의료진, 연구진의 헌신으로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